네, 지난 후반기부터 설마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건설의 부도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위기가 바로 현실이 됐죠. 시공순위 16위에 태양건설이 부도만은 제발 막아달라 하면서 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채권단은 동의율 96%로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습니다. 급한 불은 일단 꺼진 것 같지만 과연 이게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드레스 코드 잘 맞춰오셨네요. 그렇네요. 네. 우연히 이렇게 같이 노란색을 입었네요. 노란색, 또 희망의 색깔인 만큼 예. 과연 이 위기가 잘 희망처럼 끝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11일 어제였죠. 네. 태양건설 법정 관리액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좀 자정까지 계속될 줄 알았는데 한 6시경에 끝이 났던 것 같아요. 큰 네. 불은 그럼 꺼진 건가요? 예, 일단 정말 큰 불은 일단 껐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나름대로 사실 부동산 PF 문제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리스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리스크라고 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롯해서 업계 관계자들도 나름대로의 대비를 하거나 보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방적인 리스크로 불거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지금 부동산 PF의 첫 번째 타자로 먼저 등극한 것이 시공능력 16위에 해당되는 태영이라는 중견건설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가 생각보다 크게 불거지는 거 아니냐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을 보면요. 제 의구심입니다만 어찌 보면 답은 정해놓고 그리고 사주 일가들에게 성의 표시를 좀 부탁한다라는 걸로 줄다리기를 한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답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무조건 워크아웃으로 들어가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올바른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사주 일가의 대응이 초창기에는 좀 미온적이었다라고 판단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대목이 바로 우발 채무에 대한 전체 규모 이거에 대해서 채권단과 태영건설 측에서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태영건설이 계산한 우발 채무의 규모는 2조 5천억 원 정도가 우리는 우발 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채권단의 대장격인 산업은행에서 계산한 내용은 무슨 소리냐? 우발 채무가 무려 9조 원 가까이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채권단 입장에서 워크아웃을 수용할지 안 할지를 가름할 때 9조 원 가까운 우발 채무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자구 계획안이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금액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 그렇죠. 나오긴 했거든요. 물론 9조 원을 다 조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입장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온적인 것에서 추가적인 대안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해서 워크아웃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승인한 것을 봤었을 때 나름대로 앞으로 부동산 PF에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채권단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또 뭐라 할까요? 눈살을 찌푸릴 일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너 일가들이 나름대로 지분을 매각한다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태영건설과 관계가 없는 따님에게 SBS 지분을 싸게 양도한다든가 이런 모습도 있어서 이 와중에도 오히려 지분 양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결국 워크아웃까지 가게 됐네요. 저도 그래서 이게 그 90세가 넘으신 윤세영 창업주가 나타나시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 겁니다 하면서 우리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설명을 네.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단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는데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심지어 이복현 이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방안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니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러니까 법인격을 가지고 경영자가 경영을 했는데 꼭 사지출원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법인격과 개인의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이행하는 사례가
조금 더 훨씬 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회사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설립자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회계 처리가 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지분 구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조금 더 이익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지배 구조를 바꾸거나 그 경영 활동을 그렇게 전개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받으신 게 있으니 사재를 출원하는 어떤 모양새를 갖춰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온적이었죠.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께서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럼 윤세영 회장을 비롯한 그 일가가 SBS라는 노른자위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건설업과 방송업은 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건설업은 예를 들어서 박지원 아나운서와 제가 건설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만 갖춰서 국가에 신고를 하면 국가가 그 요건만 확인해서 요건 됐네요, 하세요 하고 무조건 신고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건설업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SBS와 같은 방송, 특히 민영방송 같은 경우는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신고하면 무조건 허락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심사를 하고 허가를 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종의 면허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민영방송국의 면허를 더 늘려준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SBS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업태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윤세영 회장 같은 경우는 저도 윤세영 회장을 오랫동안 직은에서 모셨던 분들에게 얼마 전에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자신이 90세 가까운 나이까지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착을 가졌고 그리고 가장 자신이 경영자로서 뿌듯하게 했던 것이 SBS가 가져왔던 성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밴쿠버 올림픽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동계올림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SBS가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유치해서 따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윤세용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정말 대통령 빼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 전화를 했대요. 아니 그 올림픽 경기라는 걸 어떻게 특정 방송사에서만 중계를 하냐. 그 독점 중계권을 양보해서 뭐 다른 K나 M이나 다른 데서도 올림픽을 볼 수 있도록 좀 그거를 좀 내려놔라 했는데 이분은 그걸 끝까지 이제 SBS에서만 방송하도록 고수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결승전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본인이 방송 매체의 파워가 이런 거구나 그때 많이 느꼈다고 하시면서 이런 민영방송에 대한 애착을 많이 보여주셨던 게 처음부터 워크아웃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SBS를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였군요. 사실 뭐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건데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뭐 건설을 할 경우에는 건설사가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하는 게 통상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번에는 유독 태영이 그 부분에서 큰 펑크가 난 건가요? 네, 사실 이번에는 태영의 직접적인 경영 과실이라기보다는 우발 채무라고 부르는데요. 태영이 담보를 섰던 물건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일이 불거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부동산 PF가 진행될 때는 시행과 시공으로 나눠지는데요. 시행사 측에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정 정도 이상 사업을 진척시킵니다. 그러면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높은 태영과 같은 건설사가 저 시행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지급보증, 담보 같은 걸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 과정에서 초창기 단계에 있었던 부동산 PF들 중에 사업성이 생각보다 부실했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면서 사업성이 부실한 걸로 전환된 것들이 연쇄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발 채무가 직접적으로 태영건설의 위기로 직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냥 서울과 서울에 가장 인접한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와 서울에 인접한 지역 같은 경우는 흔히 상위 10개 브랜드 아파트들이나 브랜드 건축사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노른자위 지역에서 PF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태영 같은 경우는 중견 건설사 중에서는 굉장히 수익권에 있지만 이 탑 10 건설사의 브랜드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조금 외곽 지역이나 또는 지방에서 대시양이라는 브랜드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도 다양한 부동산 PF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이렇게 지역이나 조금 수익성이 떨어져 있는 지역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전개할 수 있었던 캐파를 가지고 있었던 태영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아, 그럼 태영의 워크아웃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부동산 상황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진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PF 위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완전히 꺼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영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한 2, 3개월 이상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자구 계획안, 그 계획안을 심사하거나 또 우발 채무 규모가 진짜 태영이 얘기한 것처럼 2조 5천억 원 수준에 머무르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크아웃도 진짜 온전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려가 섞여 있던 많은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게 2, 4분기까지 다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 4월에 선거에 대한 부담도 사라질 경우 정말 옥석 가리기까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영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직 출연이라든가 자구 계획안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전부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총선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고강도의 자구 계획안 안 가져오면 워크아웃 돌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뭐 내용이 30페이지나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 일일이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렇죠. 많이 걸리고 또 단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거를 지향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PF 사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부분 지역적으로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 변화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체 110 대책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그걸 해석하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내세웠던 110 대책은 일단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꺼지는 것을 다시 하방을 막자라는 것에 귀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2, 3년 뒤에 공급 대란이 일어나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위험은 막겠다. 크게 이 두 가지 논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의 하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들에게 집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을 또 국가가 얹어서 그걸 바탕으로 집을 구매하도록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금기어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한 주택을 더 구매했어도 한 주택 더 구매한 걸로 쳐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1주택자가 하나를 더 구입해도 그거는 다주택자로 쳐주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지방이라든가 광역시의 일부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더 급냉할 수 있는 지역에는 규제 풀 테니 여유 있으면 집 하나 더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구매하는데 제일 허들 중에 하나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긴 합니다만 실거주 의무 제도도 폐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원거리에 있는 주택 중에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편히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겐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다주택자들만 지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좀 더 정교화해서 특정 지원을 꼭 해야 되거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사람들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이제 주택을 지원하겠다 이런 제도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특히 또 저출산이 심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대책이 또 이제 저희는 주식을 다루다 보니까 건설주
어떤 영향을 불어 넣어줄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건설 쪽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네. 규제 완화였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라든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뭐 패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꼽았는데요. 지금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이것의 정책적 효과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되살아날 정도라든가 부동산 시세가 들썩들썩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혜택은 아니다라는 중론이 많아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제재 때문에 조기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국가가 최대한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큰 논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미 국가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승인이 났던 지역들조차도 아직 착공도 못한 곳이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 간의 생각이 다르고요. 또 건설사들과 조합원들의 합의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이게 착공이 된들 우리가 과연 제대로 완판돼서 수익을 거둘 수 있겠느냐 그 의구심들이 많아요. 게다가 요즘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화되면 어떤 추세가 생기냐면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계속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니즈가 더 강해요. 아, 오히려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오히려 어르신 여기 뭐 한 3, 4년 동안 어디 갔다 살다 오시면 저희가 새 아파트에다가 목돈도 조금 쥐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르신들은 아유 내가 여기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냥 여기 가족과 좋은 추억이 있는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 썩 가라고 막 그런 소리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한 특히 이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75%의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75%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됐다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빨라질 여지는 사실은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 좀 더 건설주 안에서는 옥석 갈기를 해봐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이라는 것은 쉽게 설립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설업태로 회사가 설립된 숫자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브랜드 역을 갖추거나 시공 능력을 갖춰서 조달 입찰 등의 응찰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이번 부동산 PF 문제와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어떤 구조조정, 옥석 가리기가 들어서게 되면 일부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결말을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업계에서 뛰어노는 건설사들의 전체적인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남은 시장에 대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또 기회의 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재무적인 성과가 개선됐다라고 해서 회사의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 회사의 미래 가치를 사는 건데 건설업이 과연 뭔가 뜨거운 이슈를 만들 수 있는 핫한 테마 이런 것들이 지금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크게 꼽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그나마 꼽자면 중동 지역에서 수주한 것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되거나 이제 계약서에 사인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태양건설 워크아웃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그 파급력이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